자, 여러분 13주차 강의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차까지 뭘 했죠? 지난주 시간에 운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죠. 중량과 부피를 비교해서 하는데 그때 한 가지 내용이 좀 누락이 돼서 지금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뭐를 더 설명했어야 되냐면 운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수입지에서 수입한 곳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받게 되죠, 여러분. 수입 통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과받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관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관세, 그죠? 그래서 관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부여받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기준이 될까? 그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그거부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관세하고 관세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관세? 관세, 듀티죠, 듀티. 그죠? 관세, 부가세. 부가가치세죠. 이게 원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죠? 텍스 이렇게 얘기하죠. 텍스. 자, 관세를 그 해당 국가에서 수입 통관하면서 관세를 얼마, 몇 퍼센트, 이익분모금 몇 퍼센트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관세를 부여하게 되는 그 퍼센트를 부여하는 그 기준, 과표, 과세 표준은 뭐가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품의 가격일 것 같죠, 가격, 그죠? 그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진 않아요. 그것만으로. 일단 관세는 여러분 뭐로 다 구성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품의 가격, 그죠? 해당 물품의 물품 가격. 우리 value라고 하죠. value. 여기에 뭐가 합쳐지냐면 여러분 운송비가 들어가야 돼요. 물류비. 자, 물류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물류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인코텀지에 의해서 물류비가 달라지죠.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하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물류비예요? 자, 우선 수출국가의 수출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해당 수출국가의 항만까지 이동을 하고 그 항만에서 수입국 항만까지 온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의 비용 구간은 우리가 인코텀지에서 뭐였죠, 여러분? CFR이나 CIF 구간이 되죠. 그렇죠? CIF 구간. 그러면 그 운송 비용, 고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디에? 물품 가격에 합쳐져서 그게 과세를 하게 되는 과세 표준이 되는 과표가 되죠, 과표. 여기에다가 그죠? 관세율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CIF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IF 가격. 그죠?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율을 부여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마찬가지로 물품 가격에 value라고 그랬죠? value. 이 가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송 절차와 더불어서 운송 서류에 대해서 했을 때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거 생각나요, 여러분? 커머셜 인보이스 CI라고 표현했었죠, 교수님이. 상업송장. 여기에 표기가 됐겠죠, 그 화물의 가치가. 여기에 뭐가? 물류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까 여러분? 여기에 관세도 들어가요, 여러분. 관세가 뭐죠? 얘죠, 얘. 얘가 여기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곱하기 일반적으로 10%를 부가가치세로 부여하죠. 이게 좀 다 상이한 나라도 있긴데 보통 10%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높겠죠, 사실. 관세는 어때요, 여러분? 관세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특히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수출입 운송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일반 체결하지 않은 국가보다 관세율이 일단은 낮다고 보면 돼요. 낮은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낮다고 봐야겠죠. 체결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품목은 그렇죠. 0%인 것도 있어요. 관세는 그래서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붙으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때요? 텍스는 반드시 붙는 거예요. 관세가 없어도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10억 원짜리 수입품이면 기본적으로 텍스가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이 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물류비하고 얘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돼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와 부가세가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하게 될 때 적용받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운임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전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원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뭐죠? 오늘 여러분 그렇죠? 13주차 1교시는 항공화물과 지상주업, 그다음에 항공기의 구조에 대한 거네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항공화물의 특성은 가장 큰 게 뭘까요, 여러분? 해상화물과 비교했을 때 항공운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 가치가 뭐죠? 제일 좋은 게 신속성이에요. 신속성, 그죠? 신속하다는 것은 운송 기간이 짧다는 거죠. 운송 기간이 짧은 거는 운송 중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득이 된 거죠, 여러분? 해당 화물이 잘못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 기간이 짧아서 화물이 잘못될 확률이 적어져야만 하는 화물 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신속해야만이 그 재화에 의미가 있는 화물들이 주로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공화물의 특징이 첫 번째,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항을. 자, 신속성이 필요한 종류는 또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선식품 같은 거, 그죠? 신선식품 또는 뭐 화훼, 그죠? 화훼류, 꽃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그 재화의 가치가 보존되기 어려운 것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긴급히 사용돼야 되는 긴급 품목. 예를 들어서 특정 제조업체의 공정에 반드시 빨리 투입되어야지만이 전체 제조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중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가치와 관계없이 빨리 운송이 돼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항공 운송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버하게 되면은 그죠?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이 간행물 같은 거, 또는 뭐 신문이라든지, 그렇죠?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은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항공화물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게 또 화물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로 고부가가치 품목. 고가품이라는 거죠, 고가품. 자, 항공운임은 모든 운송 운임 중에서 가장 비싸죠. 여러분들도 운송 수단을 이용해도 항공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버스, 철도, 배보다. 그러니까 화물도 마찬가지죠. 항공운임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품목이 항공 운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품목이라는 건 결국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재화라고 볼 수 있겠네.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재화. 그렇죠? 첨단 제품.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같은 거 어때요? 전부 항공 운송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죠. 배로 다 운송하지 않아요. 반면에 부피가 크고, 그죠? 가치가 좀 낮은 재화들은 대부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해상 운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화장지를 수출한다. 어떨까요, 여러분? 화장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재화에 들어가겠죠. 부피는 크죠. 이런 거를 항공 운송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여러분? 그 물품의 가치보다 운송비가 훨씬 비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항공 운송의 대상이 안 돼요. 반면에 뭐 카메라라든지 광학 현미경, 또 뭐 고가의 보석, 그다음에 모피 이런 거 어떨까요? 항공 운송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항공기에 이러한 항공 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이 이제 적재돼서 이렇게 운송이 되는데, 해상 화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컨테이너라는 포장 용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대부분 화물들이 컨테이너화 되는 거예요.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일단은 글로벌 스탠다드 규격인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가면 천편일률적으로 컨테이너 사이즈로 전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에 차곡차곡 적재가 되는데, 항공화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항공화물. 일단은 항공화물은 해상화물보다는 부피가 작고 고가의 품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항공기 안에는 어떻게 적재될까요, 여러분? 배처럼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쌀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항공기의 스페이스, 화물 적재 공간은 선박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훨씬 작은 거예요. 훨씬. 선박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동체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라는 그 화물 적재 공간에 적합하게끔 화물을 미리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해상화물을 컨테이너화 하듯이 항공기라는 그 동체에 화물기에 적재하기 용이한 형태로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상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조업. 그래서 항공화물은 지상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동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항공기 동체를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체가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가 이렇게 절반 나누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객기를 타면 요 위에 부분 있죠, 여러분.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에 여러분들 좌석이 있는 거예요. 여객기는 여기에 좌석, 화물기는 여기에 의자, 좌석이 없고 그 비어 있는 거예요. 화물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전부 다 화물칸이죠. 여객기도 화물칸이에요. 거기에 수화물이 들어가는 거죠. 여객기의 수화물. 그래서 항공기 동체 이 윗부분을 여러분 그냥 메인 데크라고 표현을 해요. 메인 데크. 이 아래를 로워 데크. 이 아래 부분에는 화물 적재가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위에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중간에 날개가 통과하기 때문에 앞뒤에 좁은 공간 두 개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전체가 다 화물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요 안에, 요 공간 안에 화물이 최대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동체의 모양에 맞게끔 화물이 잘 짜져야겠죠, 포장이. 그래서 그 행위를 보통 우리가 지상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조업.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된 유형의 화물을 지상조업 과정을 거쳐서 항공기, 화물기의 적재 공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는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지상조업을 할 때 쓰여지는 포장 용기가 있게 되는데, 그게 항공화물 전용 용기를 ULD라고 합니다. ULD.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용 컨테이너도 있고, 아니면은 요 동체 모양에 맞게끔 미리 프레임을 정해놓고 거기에 화물을 쌓아서
그 프레임 그대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항공기 적재 공간에 가장 최적화되게 맞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그런 지상 조업 용기들이 있어요. 이런 ULD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퉁이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런 용기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네모 반듯한 어떤 그 컨테이너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용기를. 여기가 좀 잘려 있으면 안으로 더 밀착할 수가 있고 그런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ULD들이 있어요. 또 이글루라고 해서 미리 밑에 팔레트 판이 있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틀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틀이 있고 요 안에다 화물을 뭐 박스도 넣고 뭐 기른 것도 넣고 해서 요 안에 무조건 이 안에만 들어가면 요 모양대로 나오게끔 해서 여기에 딱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모두 지상 조업을 한다고 하고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라는 포장 용기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게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항공사에는 화물이 여객보다 훨씬 더 먼저 도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해당 항공기의 적재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지상 조업을 하고 적합한 ULD를 활용해서 항공기에 적합하게 적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항공 화물이 항공기 동체 이 메인 데크에 어디에 위치할 건지 다 그것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무게가 무거운 게 한쪽에 쏠리거나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항공기가 이렇게 해서 운항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상 조업을 하게 되면은 이쪽 동체 내부에 적재 설계를 하죠. 적재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로드 마스터들이 항공사 로드 마스터들이 여기 이제 화물 칸 안에 화물 구획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의 이 바닥을 보면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롤러식으로 해서 이러한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화된 화물이 여기에 올려졌을 때 그냥 이렇게 쭉 도르래를 타고 밀려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정해진 위치에 화물이 위치하게 되면 그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게끔 바닥과 연결 고정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기를 보면 보잉 747 화물기가 많이 있죠. 보잉 747. 보통 보잉 747 하면은 여객기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기로도 쓰이는데 화물기로 쓰이는 건 끝에 F를 붙여요. 일반적으로 프레이트. 보잉 747 F 이렇게 얘기하죠. F.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 747기는 최대 효율적으로 지상 조업이 이루어져서 또 ULD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 적재를 하게 되면은 한 100톤 정도 적재를 하고 이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물기하고 여객기를 구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화물기하고 여객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일단은 뭐 육안으로 보면 동체 외부에 에어 카고라고 써 있죠. 화물기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체에 보면 여객기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창문이 이렇게 돼 있죠. 창문. 여객기는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화물기는 창문이 없어요. 처음부터 화물기로 생산되는 항공기도 있지만 여객기로 쓰다가 그렇죠. 화물기로 개조해서 쓰는 그런 항공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화물기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서 보잉 747F 화물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1차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 다시 한국으로 이런 노선을 운영하는 화물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화물기에는
승무원이 몇 명 정도 탈까요, 여러분? 4명 탑니다. 4명. 기장, 부기장에서 2개 조가 5시간씩 교대해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거예요. 그죠? 기장하고 부기장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2개 조가 탑승을 해서 5시간씩 교대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항공 화물이 이제 거쳐가는 지역에 따라 이제 화물의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기회가 될 때 교수님이 언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항공 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우선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